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계리직 학생들을 위한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그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는 굉장히 기초적인 강의로서 이제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사를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학원에서 기초 강의를 찍고 뭐 기본 강의를 찍고 뭐 심화 강의를 찍어도 학생들이 한국사를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물론 제가 뭐 가르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뇌한 끝에, 고심한 끝에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찰나에 저희 이제 촬영팀 감독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서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짝 한국사에 재미를 붙일 만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한 다음에 촬영하면 어떨까? 이제 라는 상의 끝에 제가 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가볍고, 원래 제 성격이 좀 까불까불합니다만 좀 까불까불하고, 왜냐면 이게 재미를 붙여야 되니까. 처음부터 무슨 뭐 송시열이 어땠고 율곡이가 어땠고 이왕이 어땠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내일 밥 먹을 것도 고민돼, 뭐 먹을지도 뭐 고민되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뭐 한 짧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컷으로 해서 제가 한번 쉽게 한국사를 접근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OT 시간이니까 뭐 간략하게 공부를 한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나요? 물론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밥 먹고 살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한번 옛날 떠올려 볼까요? 저는 진짜 뼛속까지 문과생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 과학, 뭐 수미양가 있잖아요. 이제 다른 거 막 수학도 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과학, 기술과정, 특히 미술 같은 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뭘 배우는지.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 안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안 좋아하는 상태로 뭔가를 가르쳐버리게 되면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럼 재밌게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세기초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봤었죠? 분명 하셨을 겁니다. 근데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여기 자기가 학교 수학 1등, 수능 볼 때 1등 맞았다. 1등 맞았다. 자기가 뭐 수학과 가가지고 무슨 뭐 학점 A+ 맞았다. 이러신 분들이 거의 없죠.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요,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한국사가 아니라 수학적 좀 능력이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한국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수학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학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 뭐 수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는 미적분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한 상태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맞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1차 방정식을 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슬슬 아파옵니다. 근데 그때의 시기를 또 놓치게 되면요, 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 3차 방정식 뭐 하면 2차 방정식을 합니다. 뭐 머리가 아픕니다. 막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게 처음에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더 나갈 때 다음 버전,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너무 어렵고, 또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싫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싫으니까 선생님이 꼴 보기가 싫어지고, 갑자기 이 한국의 이 교육과정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열받고,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뭐 저도 늘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저도 안 살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계리직을 준비하신다고, 이제 계리직을 준비하신다고 이 공무원 시장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그럼 어쨌든 뭐 때려 죽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뭐 기초 강의를 뭐 10강짜리 찍고 1시간짜리로 뭐 20강 찍어서 막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표정을 보잖아요. 분명 나는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뭐 내가 너무나 이 최우승이가 명강사여서 이해가 쏙쏙 가서 고개를 끄덕였다기보다는 아마 한국사적 배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설명하도록 쉽게 아 맞다. 아 그랬었지. 아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다. 아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니까 고개 끄덕이고 웃으면서 듣지. 인상을 쓰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기초적인 한국사적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하기 빼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미적분을 해봐라. 그럼 당연히 인상을 쓰죠. 절대로 그 미적분을 못하는 학생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강사적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쉽게 이 초등학생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못했던 거는 죄는 아니죠. 다만 그 시기에 했어야 할 공부가 좀 안 되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뭐 잘 생각해서 선생님 책임 아니겠어요? 뭐 부모님 책임이던가. 저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100점 맞게끔 맞는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점 맞게끔 하는 강의를 듣기 위한 강의를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거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자, 제가 또 하나 빠뜨렸는데 설명을. 자, 한국사에서 공부할 때 가장 수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용어입니다. 용어를 들어봤냐 안 봤냐. 만약에 광개토대왕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광개토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못 들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광개토대왕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 고구려 5세기 상황의 고구려를 설명하는데 이 광개토대왕이라는 용어도 익숙치가 않은 사람한테 그 5세기에 대한 고구려 시대 상황을 설명해봤자 그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죠. 당장에 강사가 5세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광개토대왕 이게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는 무조건 저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뭐 율곡 이이가 누구냐, 이황이 누구냐, 들어는 봤다. 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분들 아니냐, 세종대왕 그 10,000원짜리 나오시는 그분 아니냐, 이 정도를 알고 가셔야지 나중에 세종대왕 설명할 때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딸딸딸딸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로는요, 저는 무조건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럼 용어 중에 그럼 어떤 용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교수들이나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용어들을 배우는 거냐? 그렇지 않죠. 완벽한 시험용만. 시험용 용어만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뭐죠? 한국사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국사 학계의 유명한 인재가 되는 게 목적이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죠?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인 공부고요. 그런 효율적인 공부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저는 이제 100%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용어, 시험용 이제 용어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뭐냐? 틀입니다. 틀 잡기예요. 틀 잡기. 이 틀리가 아니라 여러분 틀 잡기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 상황이 한국사라는 역사가 대충 5,000년이라고는 들었는데 이 5,000년 역사를 어떻게 해서 관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관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뭐 여러분들 고조선 그리고 신라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뭐 김유신 그리고 뭐 김춘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가 등장해서 태조 왕건 뭐 옛날에 드라마 왕건도 있으니까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또 궁예 뭐 지은 미륵이니라 뭐 철퇴로 막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조선시대가 있었죠. 조선시대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모르면 간첩. 이거 당연히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탄압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탄압했고 우리는 그들에 대항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기까지의 이런 역사적 현대사의 과정을 한번 쑥 잡는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무조건 시험용 용어를 한번 익숙하게 가져가는 거.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 한 번에 오늘 듣고 다 외우잖아?
그럼 그분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 IQ 200이란 말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과학적 용어로 설명해 봐요. 뭐 CO2, O2 해가지고 해봐. 내가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거를. 또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번에는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또 익숙한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익숙한 거 가지고는 불안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 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익숙하잖아요. 그 확실히 모르더라도 이 객관식 지문을 보면 아 맞다 떠올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익숙하는 게 굉장히 목적으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암기가 무조건 되게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틀 잡는 거, 시대를 관통하는 틀 잡는 거,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아주 재밌게 아주 깔끔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틀부터 한번 슬쩍 잡아볼까요? 자, 우리 역사, 5천년의 역사가 다 이게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선사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 서론을 보셨죠? 그리고 초기 여러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뭐 부여, 옥저, 뭐 동해 이런 나라들이 있을 때고요.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있었었죠. 그리고 남북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누가 통일을 했죠?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개토대왕이 익숙하다고 해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기상이 강대하니까 고구려가 통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신라가 통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의 결과입니다. 결과. 신라가 통일했고요. 그 신라 위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와 발해를 합쳐가지고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고 해서 이 남북국 시대라는 또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통일 신라가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여러분이 익숙한, 지금도 유튜브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궁예 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딱 애꾸는 딱 해가지고 우리 그 탤런트 김영철 씨가 그 역을 했었죠. 그래서 왕건, 궁예, 견훤 그 세 명이 그 각축을 이루는 후삼국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승리하게 되죠? 아 그렇죠. 아 정답이에요. 그 말 정답 맞아요. 왕건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왕건의 후예들의 그 각 왕들의 역사 쭉 이것도 안에서도 또 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넘어가죠. 조선은 너무나 유명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초창기에 등장했던 태종 이방원도 있었고요. 지금 드라마 태종 이방원 하고 있죠. 저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주상욱 씨가 태종 이방원 역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그의 아들 세종대왕.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뭐 성종이 있었고요. 근데 선조 때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 등장하는 왕이었던 정조대왕. 수원 화성하면 무조건 정조대왕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화를 맡게 되죠. 이제 고종과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다 들어보셨죠? 그거. 명성황후는 뭐 드라마도 했었고 뮤지컬도 했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각축을 다투면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근대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가 근대화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면 일본 놈들이 나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친구들이 우리가 나라를 먹은 이제 강제 합병을 당했죠. 우리가 병갑을 당했죠. 그 시기였던 일제사 그리고 현대사까지, 지금에 있는 현대사까지.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역할은요.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거 한번 써주시는 겁니다. 이거 한번 쭉쭉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보고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 정도 노력도 없이 한국사에 대해 접근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가셔야지 또 이 안에 있는 선사시대에 있던 그 각 시대들 틀, 고조선 안에 있던 틀, 초기 여러 나라 틀, 삼국시대 틀 잡아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잠깐 정지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당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한국사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는 절대 들을 수가 없거든요. 자, 정지 누르셨다고 저는 이제 믿고요.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입니다. 자, 먼저 우리 틀 이제 쓰실 줄 알죠, 여러분? 선사시대 시작이잖아요. 그럼 선사시대 안에서는 또 각각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 또 이 세부적인 틀을 또 나누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시대가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옛날 시대 하면 그냥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냥 이거 돌멩이 하나 들면서 사슴 이렇게 죽이거나 토끼 잡아먹고 호랑이랑 싸우다가 가끔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막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나무 올라가서 열매 따먹 올라가서 부러져가지고 또 이게 엥 거리기도 하고 그 시대가 이제 구석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가
오, 신석기 맞아요. 이것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최초로 농경이 시작된 국가예요. 농경이.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는요. 배고프면 그 따뜻한 나라로 이동하면서 그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거 잡아먹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았던 시대였으면요.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농경이 시작되는 거죠. 이 농경이 시작됐다 하면 정착이 시작되는 거죠. 왜? 농사를 지려면 오늘 농사 짓고 뭐 한 달 동안 놀러 갔다 농사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농작물 다 망쳐져 있습니다. 맨날 아끼고 가꾸고 하면서 농작물 키워내면서 1년 동안 결실 맺는 게 이제 농경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자, 여기서 문제. 우리는 옛날에 그 고대 국가에서 노비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다고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그죠? 뭐 지금도 뭐 돈 한 100억 이상 있으면 귀족이죠. 그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가난뱅이들은 이제 뭐 노비나 아니면 뭐 소장농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 계급이 분화했던 시대가 처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어땠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래서 열매 따먹고 하는데 무슨 계급이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배고프면 가서 따먹고 내가 배고프면 가서 사냥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 계급이 분화했던 시기가 바로 이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가 있었고 최초로 계급이 나뉘어가지고 귀족이 생기고 노비가 생기고 귀족이 생기고 노비가 생겼다는 거는 곧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전쟁을 했으니까 노비가 생기고 귀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긴 놈이 귀족이 되고 진 놈은 노비가 되는 거지. 그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귀족이 생기고 노비가 생겼다면 또 뭘 의미합니까? 이 조직 구성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조직 구성원들이 커지면 뭐가 돼? 그렇지.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동기 때부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철기 시대. 농사를 짓는데요. 청동기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거든요. 이 벼농사를 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대답 너무 잘해요. 농기구가 필요하죠. 이 농기구가 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까지는 농기구가 다 돌로 만든 농기구였습니다. 이 청동을 만들긴 만들어서 청동기 시대인 건 맞는데 이 청동이 쉽게 부러져 가지고요. 이걸 농사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귀한 제품이라서 함부로 이거 가지고 농사짓는 데 쓸 수 없단 말이지. 귀족들이 치장하는 데 써야 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예요. 금 같은 거. 그러면 철기 시대 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나?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끼끼해봤자 외우기 너무 쉽다. 구, 신, 청, 철.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가져가시고 이제 수업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 자, 이제 고조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나라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단군 할아버지죠. 우리 노래도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단군조선.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럼 단군조선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어떤 시대에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센스 좋다. 아니 내가 이 수업할 만 난다니까 이러면. 청동기 시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왜? 국가가 만들어졌잖아. 처음 만든 사람이 단군이잖아. 이때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죠? 청동기 시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쫙 있는데 이제 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뭐 다행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던 시대를 또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틀로 나누는 게 뭐냐면요. 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고 또 출제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가져가실 거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라는 게 이 고조선 안에의 틀이구나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했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당한 그 자리에 조그맣게 여러 소국들이 생겨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에 살아남은 여러 소국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소국을 우리 뭐라고 한다? 초기 여러 나라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있던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삼한까지. 이게 바로 초기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이 정도까지는 틀 잡는 거니까 더 세부적인 틀. 초기 여러 나라에 뭐가 있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이 있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보통 나오냐면요. 초기 여러 나라 해가지고 부여에 대한 사료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에 대한 설명을 띄워놓고 다음 중 이 부여에 대한 옳은 것을 하면요. 갑자기 보기 1번
1번 부여야. 그게 정답이 되겠지. 2번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띄워놔. 3번 옥조에 대한 내용을 띄워놔. 4번 동해에 대한 내용을 띄워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를 정답을 그렇게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또 이 나라 중에 살아남은 나라가 삼국시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쉽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플러스 이제 우리 가야까지, 기록이 많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이제 가야까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삼국시대라고 해요? 우리의 최초의 역사서를 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4개인데 가야를 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라고 그때부터 칭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라고 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3개 나라가 있는데 이 3개 나라가 이 700년 동안 어떻게 서로 전쟁하고 누구 편 먹고 각 나라 왕이 나라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삼국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북국 시대입니다.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써놨잖아요. 거기서 누가 승리해? 그렇죠. 신라가 승리하죠. 근데 이 신라를 전에 있던 삼국시대의 신라랑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학자들은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명칭이냐 하면 통일신라라고 하죠. 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누가? 신라가. 그래서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에 의해서 망했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자기들이 새로 나라를 하나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발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국 시대가 한 200여 년쯤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해는 중국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가 3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그게 무슨 시대다? 후삼국 시대다. 바로 뭐냐?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 신라라는 나라 안에 2개의 나라가 더 생기게 됩니다. 신라 지역을 먹으면서. 이게 바로 후 삼국시대가 됩니다. 결국에 누가 통일하게 되나요? 고려라는 나라가 통일하게 되죠. 선생님 고려라는 나라가 없는데요? 후 고구려가 고려로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 고구려를 이은 나라인 고려가 이 후삼국을 또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 시대부터는요. 좀 이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가 또 500년 정도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500년 동안 그냥 각 왕 때의 사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볼까요?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합시다.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300년 전에 축구 역사에 하면 어떤 게 배울 수 있죠? 그때 300년 전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연봉 300억을 받았나요? 연봉 1800억 받았나요? 손흥민처럼 전 국민이 알 수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 시대가 축구라는 역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떠한 각국의 축구의 역사, 그리고 각국의 축구의 마케팅, 그리고 위대한 선수, 그리고 축구의 전술도 계속 시대가 따라서 변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고려라는 나라도 그냥 고려라는 한 나라 안에서 똑같은 성격으로 유지됐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또 틀로 구분해 놓으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초창기에 고려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호족 세력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호족 사회라고 합니다. 호족 사회. 호족들이 주축이 되는 거야. 왕건이 바로 호족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만들거든요. 세상에 혼자 만드는 게 어딨어. 다 같은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족들이 만드는 시대라고 해서 처음에 호족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이 호족들이요, 이제 수도인 개성이었습니다. 수도가 개성에만 머물게 되면서 자기들만의 아주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 좀 싸움하는 냄새가 나나요? 좀 책 읽고 암기하는 냄새가 나나요? 이 책 읽고 암기하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싸움하는 냄새가 아니라? 이 책 읽고 암기하는 이 귀족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책 읽고 암기만 하면서 책을 읽지 않고 암기를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무시받는 친구들이 참다가 터뜨려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쿠데타가 100년 동안이나 갑니다. 그 시기를 뭐라 그래? 무신집권기라고 하죠. 무신집권기라고 합니다. 무신집권기가 100년 동안 가다가요, 그 유명한 징기스칸 다 들어봤죠? 그 몽골의 그 대제국, 이때 하필 우리나라가 몽골의 침해를 받아요. 그리고 몽골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몽골의 빌부터 먹고 사는 애들이 귀족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 귀족을 뭐라고 하냐?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죠. 그러니까 사실상 권문세족이면 뭐 몽골의 배부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무슨 뭐 고려가 어떤 위대한 고려를 꾸면서 고려 위대한 넘버원 뭐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냥 진짜 백성들 힘들어서 도탈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자기들끼리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맺는 게 권문세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을 대항하기 위한 세력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나라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개인가요? 호족, 문병의족, 무신직공기,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총 5개죠. 이렇게 5개 틀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 외우는 게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가져가시는 거를 먼저로 합니다. 왕건, 뭐 성종, 공민왕 외우지 마세요 지금.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이거 먼저 가져가시고 왕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이 또 있죠. 조선은 되게 쉽습니다. 조선은요 그냥 전기랑 후기랑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것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 전기 조선과 후기 조선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나눠놨을까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사이를 가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뭐였냐? 바로 여러분이 다 아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것을 기점으로 조선은 전기랑 후기랑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의 상황과 후기의 상황 외우면서 또 이 붕당 정치의 역사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틀을 나눴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제 근대사입니다. 근대사는요. 우리가 인물을 딱 3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창기에. 누구냐? 흥선대원군. 이름만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용어 익숙하게. 그리고 누구야? 흥선대원군의 흥선대 아들이었던 고종이 있고요. 고종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명성황후죠. 민비라고 쓰겠습니다. 이분이 성이 민씨성이었거든요. 여웅민 씨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게 바로 근대사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명칭만 이제 용어만 좀 익숙하게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자, 갑신정변,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대사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 시험 보면요 보통 이런 겁니다. 갑신정변의 사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해놓고 갑오개혁 떼어놓고 독립협회 그 사료에 띄어놔요. 그럼 이거 두 개는 틀린 거지. 갑신정변 내용이 맞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일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근대사에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길 때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그 친일파 매국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완용입니다, 여러분. 이완용. 우리 이완용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손흥민은 아는데 이완용을 몰라? 이완용 아셔야겠죠.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래서 이완용이 유명한 겁니다. 친일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겠죠. 유명한 친일파를. 이완용보다 더 하는 분들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나라를 뺏기 되는데 결정적으로 일조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완용이 이 친일 매국노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일제사로 넘어가면요. 일본이요. 1910년부터요. 1945년까지 일본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 35년 또는 36년이라고 하는데 이 35년의 시기 동안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뀐단 말이죠. 일본이요 35년 동안요, 5년 동안요, 에이 조선진, 이 조선 놈들 안 되겠어 막 때리면서 막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맨날 이런 시대만 35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처음에는요 한 대 때렸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던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부터 에이 빠가야로 막 이런 시대도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를 또 우리가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과 이에 대응했던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과 그에 대응했던 우리의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과 우리가 대응했던 독립운동 방식, 이게 4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45년까지. 이걸 틀로 구분해서 나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이 틀을 잡고 지금 용어를 좀 익숙하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현대사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처음에 자, 제가 뭘 쓰는지 한번 보세요. 자, 1900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거든요. 그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거 아닙니다. 소름 돋지 여러분. 어떻게 해방되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등장하지 않지?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등장한 거지? 1948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해방이 되는데 이 3년 동안은 도대체 뭐 했단 말인가? 이 나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각국 노력이 있었죠. 이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요, 우리나라는 대혼란기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논의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친미 국가로 가야겠다. 친소련 국가로 가야 된다.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아니다. 프랑스, 영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봐요, 지금 벌써. 제가 지금 고작 한 10초, 20초 동안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국가가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들기까지의 역사가 이 3년이라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를 만들기 전에 미국이 와서 잠깐 맡아준단 말이죠. 그 시기를 우리는 미군정 시기로 가면서 엄청난 혼란기를 맞게 됩니다. 각국의 뭐 독립운동가 출신들, 뭐 친일파 출신도 등장해서 막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 노력을 하죠. 각자 이해관계에 맞게.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드디어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제가 이제 1948년부터는요, 지금까지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 글자가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여러분. 발전.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걸 내용을 배우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문재인, 나쁜 놈. 문재인, 나쁜 사람. 지금 대선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이 있죠. 윤석열,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이 나쁜 사람들. 경찰이 잡아갑니까, 저를 지금? 안 잡아가죠. 제가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고 지금 뭐 정치 색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님들 욕하는 건데 위에 우리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다 우리 대통령이고 막 대선 후보들이니까. 그들을 욕한다고 저를 잡아가지 않죠. 이런 시대를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요, 여러분, 당연하게 내가 뭐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요, 피로써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 전 시대가 어땠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여태까지 지금 살짝 맛보기 했지만 이 구석기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까지 계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었죠. 절대 하층민이 위에를 함부로 모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는 봐봐요. 그런 시대가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위협이 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배우는 게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각국 대통령들은요,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럼 그에 대응해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혁명을 이뤄내는지, 어떠한 민족적 운동을 이뤄내게 되는지, 이 배우는 시기가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입니다. 이 시기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쭉 흘러가가지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시기를 바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시대라고 배우면 되겠습니다. 다 정치사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제 파트로 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때 뭐 경제 정책,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정책 나오긴 하지만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큰 틀이야, 이게 그냥.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닌가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은요, 여러분, 이거 정지시켜놓고 쓰셔도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도 됩니다. 내가 완벽히 쓸 때까지. 내가 혼자 눈 감고 외우기가 귀찮다. 그럼 다시 들으면 되겠죠. 그럼 저절로 외워질 테니까. 뭐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의가 들립니다. 들어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다 스스로 했을 거라 믿고요.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